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에서 막 불티나게 팔리는 엔비디아의 그 최고급 AI 칩 있잖아요. 그거 해가 가격이 웬만한 고급 중형차 한 대 값이랑 맞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어마어마하죠. 가격이 뭐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사실은 이 엄청나게 비싸고 화려한 칩들도 결국 어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전기만 엄청나게 잡아먹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AI 혁명이라고 하면 막 챗GPT 같은 똑똑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뭐 방금 말씀하신 엔비디아 GPU 같은 연산 장치만 떠올리잖아요. 네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진짜 AI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전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하학.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인 거죠. 아, 메모리 반도체요. 자, 그래서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준비된 다양한 소스들을 바탕으로 왜 글로벌 AI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절대적인 경쟁력을 쥐고 이 패권 전쟁을 이끌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칩을 만드는 공장 이야기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기술이랑 자본, 그리고 약간 그 지정학이 엄청나게 얽힌 거대한 스릴러 같은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귀 쫑긋 세워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왜 갑자기 메모리 반도체가 AI 산업의 목줄을 딱 쥐게 된 걸까요? 이 보이지 않는 전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AI 기술이 부딪힌 아주 본질적이고 물리적인 장벽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물리적인 장벽이요? 네, 그 해답이 컴퓨터 공학의 아주 오래된 뼈대인 폰 노이만 구조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랑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아예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아, 따로 떨어져서 작동한다. 맞아요. 지금 엔비디아 블랙웰 B200 같은 최첨단 GPU가 초당 수십 페타플롭스,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연산을 막 해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연산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그걸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GPU가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그냥 놀고 있어야겠네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를 기다리느라 GPU가 멈춰서 있어야 하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 병목 현상을 메모리 월, 그러니까 메모리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아, 제가 소스를 보면서 이걸 비유로 좀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GPU가 세계에서 막 제일 칼질이 빠른 초고속 미슐랭 셰프라고 치면 기존의 메모리는 문이 엄청나게 좁은 냉장고인 셈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셰프는 만 1초에 양파를 100개씩 썰 수 있는데 냉장고 문이 너무 좁아서 그 조수가 1초에 양파를 한 개씩밖에 못 꺼내다 주는 상황인 거죠. 네네. 결국 요리 전체 속도는 셰프의 칼질이 아니라 냉장고 문 크기가 결정해버리는 거고요. 맞아요. 아주 적절하게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막 GPT-4나 클로드 C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하면서 이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어요. 이 모델들은 수십억,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1초에 막 수백 번씩 읽고 써야 하거든요. 데이터 양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났군요. 네, 데이터 양 자체가 폭발했는데 기존의 그 좁은 냉장고 문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데 드는 전력 소모가 연산 자체에 드는 전력보다 커지는 기현상까지 발생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등장한 구원투수가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비유하자면 그 좁았던 냉장고 문을 아예 통째로 뜯어내고 거기에 초대형 화물 엘리베이터 수천 대를 설치해버린 격이죠. 제가 소스에서 수치로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기존의 그래픽 처리를 돕던 일반 GDDR 메모리의 데이터 통로가 그냥 1차선 도로라면 최신 HBM은 무려 3276차선의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와, 3276차선이요? 진짜 비교가 안 되죠? 네, 이걸 좀 직관적으로 체감해보면 FHD 영상 625편을 단 1초 만에 전송하는 속도래요. 엔비디아 B200에 들어가는 HBM3E 같은 경우는 초당 8TB의 데이터를 막 쏟아내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AI 칩에는 지금 HBM이 필수 불가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실 HBM의 기본 원리 자체는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기존처럼 D램을 막 넓은 평면에 펼쳐놓는 게 아니라 약간 아파트처럼 위로 층층이 쌓아 올려서 면적은 줄이고 데이터가 오가는 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린다는 개념이니까요. 네, 개념 자체는 아주 심플하죠.
그럼 잠깐만요. 만약 단순히 칩을 위로 레고 블럭 쌓듯이 척척 쌓는 거라면 왜 막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미국의 인텔이나 아니면 정부 보조금을 천문학적으로 받는 중국 기업들은 당장 이걸 카피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 거기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HBM 시장의 90% 이상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꽉 쥐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조차 한 자릿수 점유율에서 막 고전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반도체 공학의 진짜 마법이라는 겁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건 절대 단순한 조립이 아니거든요. 물리적으로 칩들 사이에 통로를 뚫기 위해서 TSV, 그러니까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엄청난 극한의 기술이 동원돼야 합니다. TSV요? 그게 칩 한가운데에 진짜 물리적인 구멍을 뚫어서 위아래층을 연결한다는 그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직으로 쌓은 D램 칩들에 데이터가 오르내릴 그 초고속 엘리베이터 통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 구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엄청 작겠죠.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수준이거든요. 근데 실리콘 웨이퍼는 기본적으로 유리처럼 엄청 깨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헉, 유리에 구멍을 뚫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미세한 크랙을 내지 않고 수만 개의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안에 전기가 통하도록 구리로 완벽하게 채워 넣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걸 12층, 16층까지 쌓아 올릴 때 맨 아래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수만 개의 그 미세 구멍들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일직선으로 완벽하게 딱 정렬이 되어야 해요. 와, 수만 개가 하나도 안 어긋나고요? 네. 단 하나의 구멍이라도 어긋나거나 아니면 구리가 약간 덜 채워지면 그 집 전체는 그냥 불량품이 돼버리는 겁니다. 상상만 해봐도 난이도가 진짜 미쳤네요. 얇은 유리판 16장을 겹쳐놓고 그 미세한 구멍 수만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정렬한 뒤 구리를 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발열 문제도 엄청나요. 아, 맞다. HBM이 초당 수 테라바이트 데이터를 뿜어내면 엄청난 고열이 날 텐데 칩 16개가 막 찰싹 붙어 있으면 중간에 있는 칩들은 열을 배출할 곳이 없어서 말 그대로 타버릴 위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다른 거대 기업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진짜 장벽, 통곡의 벽인 수율의 함정을 만들어냅니다. 고도의 정밀도랑 발열 제어 문제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HBM을 초기 양산할 때 정상 제품이 나오는 비율, 그러니까 수율이 50%를 밑도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50%요? 그럼 절반을 그냥 버린다고요? 네, 힘들게 만든 제품의 절반 이상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뜻이죠. 불량품이 막 쏟아져 나오는 초기 단계를 버티면서 수율을 90% 가까이 끌어올리려면 천문학적인 자본 손실을 그냥 감내해야 합니다. 돈이 얼마나 깨지는 걸까요? 소스에 따르면 향후 3년간 2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죠. 게다가 수천 명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공정을 미세 조정해야만 간신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결론은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서 당장 1, 2년 만에 이 수율을 막 마법처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 이면에는 결국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지난 30년 동안 D램을 깎고 다듬으면서 축적해온 이른바 메모리 DNA? 그리고 엄청난 공정 노하우가 깔려 있는 거군요. 이게 신규 진입자를 막는 절대적인 해자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아주 강력한 해자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렇게 통곡의 벽을 엄청 높게 쳐놓고 정작 그 철옹성 내부에서는 한국의 두 거인이 막 한편의 지정학적 스릴러처럼 피 튀기는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불꽃이 튀죠 아주. 원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압도적 1위는 30년간 삼성전자였는데 지금 이 HBM 시장의 주도권은 막 만년 2위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던 SK 하이닉스가 꽉 틀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드라마틱한 역전극이 벌어진 건가요? 이게 기술의 역사에서 종종 일어나는 되게 아이러니한 선택의 결과인데요. HBM의 초기 역사로 쫙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AMD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HBM1을 세상에 처음 내놓은 곳이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처음부터 SK 하이닉스였군요. 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AI 시장이 지금처럼 폭발하기 훨씬 전이었거든요. 시장 규모 자체가 뭐 1조 원도 안 될 만큼 되게 작았고 개발 비용 대비 수익성이 너무 낮았죠. 돈이 안 됐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압도적 1위였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 조그만 시장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유인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잠시 숨을 고르는 선택을 했죠. 합리적인 결정이긴 했네요, 당시로서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시장이 당장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HBM2, HBM3까지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연구 개발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챗 GPT 등장이랑 함께 거대한 AI 시대가 빵 하고 열리면서 그간 갈고 닦은 무기가 폭발적인 빛을 발하게 된 거죠. 와, 기회가 왔을 때 창고에 당장 내다 팔 수 있는 최고급 무기가 쫙 쌓여 있었던 거네요. 근데 제가 소스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단지 먼저 개발을 이어왔다고 해서 그 까다로운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SK하이닉스가 승기를 잡은 결정적인 배경에 어떤 포장 기술이 있었죠? 네, MRUF라는 아주 독특한 패키징 공법의 혁신이 있었죠. 그게 어떤 건가요? HBM 생산에서 가장 큰 난관이 아까 말씀드린 발열 제어랑 접합 수율이거든요. 기존에는 칩을 한 층씩 쌓아 올릴 때마다 그 사이에 비전도성 필름을 덧대고 열을 가해서 꾹꾹 눌러서 붙였습니다. 필름을 끼워 넣는 거였군요. 네, NCF 공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층수가 8층, 12층 이렇게 높아질수록 필름 두께 때문에 전체 높이를 맞추기가 너무 까다로워지고 압력 때문에 칩이 약간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아, 불량률이 막 올라가겠네요. 맞아요. 무엇보다 필름 사이에 아주 미세한 공기방울이라도 들어가면 그쪽으로 열 배출이 안 돼서 칩이 그냥 죽어버리는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여기서 SK하이닉스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오, 어떻게 했나요? 칩을 일단 다 쌓아놓고 그 사이사이에 필름 대신 액체 상태의 보호제를 꽉 주입한 다음에 마치 오븐에 빵을 굽듯이 한 번에 싹 굳혀버리는 MRUF 공법을 도입한 겁니다. 대박이네요. 층마다 일일이 필름을 바르면서 꾹꾹 누르는 대신 액체를 부어서 그 미세한 틈새까지 완벽하게 그냥 채워버린 거군요. 이렇게 되면 빈틈이 없으니까 열 전달도 훨씬 매끄러워지고 한 번에 공정을 다 처리하니까 생산 속도나 수율 면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액체 보호제가 칩을 단단하게 탁 지지해주면서 열 방출 효율도 기존 방식보다 비약적으로 높아졌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비싼 GPU 옆에 붙을 메모리가 열을 얼마나 잘 견디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가 1순위였는데 SK하이닉스가 원가 경쟁력이란 품질 안정성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탁 잡아낸 거죠. 와, 진짜 통쾌한 기술 혁신이네요. 하지만 그 메모리 제국 삼성전자가 이런 상황을 그냥 넋놓고 지켜보고만 있을 리 없잖아요. 절대 아니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삼성의 반격 전략을 제가 소스에서 읽어보니까 이게 기존의 방식을 약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확 바꿔보려는 초강수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HBM4, 그러니까 7세대 HBM부터는 메모리가 단순히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넘어서게 된다고요. 네, 삼성전자가 꺼내든 진짜 회심의 카드가 바로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융합입니다. HBM의 구조를 보면 맨 아래에 다른 D램 칩들을 쫙 통제하는 기초층, 로직 다이라는 칩이 깔리거든요. 아, 맨 밑바닥에 있는 칩이요? 네. 지금까지 이 로직 다이는 그냥 데이터가 오가는 연결 통로 역할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첨단 메모리 설계 능력도 있고 그걸 위탁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 능력도 모두 갖춘 기업이잖아요. 다 가지고 있죠, 혼자. 그래서 삼성은 자사의 최첨단 4나노 공정을 이용해가지고 이 맨 아래층 로직 다이에 아예 두뇌, 그러니까 연산 능력을 직접 심어버리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 그게 바로 HBM PIM, 그러니까 연산하는 메모리 기술이군요. 예전에는 뭐 GPU 혼자서 복잡한 계산을 다 하느라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진짜 쉴 새 없이 막 가져와야 했다면 이제는 메모리 자체에서 어느 정도 1차적인 연산을 끝낸 다음에 그 핵심 결과만 GPU로 넘겨주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럼 데이터가 오가는 횟수랑 시간이 진짜 획기적으로 줄어들겠네요? 네, 시스템 전체의 속도가 막 대폭 향상되고 전력 소모도 극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제조랑 파운드리 공정, 그리고 이 모든 걸 조립하는 고급 패키징까지 하나의 지붕 아래서 제공하는 원스톱 턴키 솔루션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진짜 편하겠네요. AMD 같은 고객사 입장에서는 뭐 이곳저곳 거칠 필요 없이 맞춤형 AI 칩을 한 번에 설계하고 납품받을 수 있으니까 강력한 매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네, SK하이닉스도 이 통합 전략에 맞서서 아주 강력한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없는 그 최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와 손을 꽉 잡았죠. 아, TSMC요? 네, HBM4의 로직 다이를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제작하기로 하면서 지금 삼성의 독자 통합 모델 대 SK 하이닉스 TSMC 연합 동맹 모델이라는 거대한 진영 싸움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와, 이건 진짜 세계 대전급 스케일이네요. 자, 여기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두 기업이 막 수율의 한계를 돌파하면서 HBM 기술을 극도로 고도화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전 세계 AI 공급망의 병목을 한국이 딱 쥐게 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기업 간의 경쟁이 단순한 매출 싸움을 넘어서 국가 안보랑 글로벌 지정학적 패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거란 말이죠.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면서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이나 SK 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에 진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막 쥐어주는 것도 단순히 경제적 투자로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철저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 그러니까 안보를 위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험이요? 네, 현재 글로벌 AI 생태계를 굴러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리적 하드웨어는 다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AI 소프트웨어를 설계해도 저기 태평양 건너 한국의 공장 하나가 멈추면 자국의 AI 산업 전체가 그냥 셧다운되는 되게 아찔한 구조인 겁니다. 아, 미국 입장에선 진짜 불안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을 일종의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미국 본토의 생산 기지를 묶어두려고 엄청난 돈을 쓰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소스에서 확인한 공급망의 취약점들을 보면 미국이 왜 그렇게 막 초조해하는지 납득이 가더라고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 자체가 그 자체로 막 지정학적 뇌관들 위에 지어준 집 같았습니다. 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공정이 나노 단위로 엄청 미세화되면서 희귀가스의 역할이 절대적이게 됐거든요. 희귀가스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칩에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이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는 강력한 엑시모 레이저가 필요한데 이 레이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네온가스나 크립톤가스의 주요 생산지가 바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지정학적 분쟁 지역입니다. 헉, 지금 전쟁 중인 곳이잖아요. 맞아요. 또한 초미세 공정에 아주 필수적인 EUV용 블랭크 마스크 같은 해싱 소재는 전량 일본의 소수 기업에 딱 의존하고 있고요. 와, 얽히고 설켜 있네요. 네. 만약 국제 정세가 요동쳐서 이런 핵심 소재들의 공급망이 단 몇 주라도 탁 막혀버린다면 한국의 메모리 공장들이 재고 부족으로 그냥 멈춰 설 수 있습니다. HBM 수요가 아무리 넘쳐나도 물리적으로 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른바 글로벌 AI 산업의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되게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는 거죠.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거센 추격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미국이 막 중국으로 흘러가는 첨단 AI 칩이나 장비 수출을 겹겹이 막 틀어막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국가가 나서서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으며 기술 자립을 시도하고 있다면서요. 네, 소수에 나타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셈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수율의 함정을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이랑 정부의 약간 무제한 돈풀기로 그냥 돌파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아, 돈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렇죠. 불량품이 많이 나와서 원가가 막 치솟든 성능이 한국산 HBM보다 한두 세대 뒤처지든 상관없이 자국 기업들에게 중국산 메모리 사용을 강제하고 혜택을 주는 방식이죠. 화웨이 같은 기업이 독자적인 HBM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될까요? 근데 사실 최선단 공정에 필수적인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 수입이 지금 철저히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단기간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HBM 트리 2 수준의 최신 기술을 따라잡는 건 현실적으로 아주 거대한 물리적인 장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따라오기는 쉽지 않겠네요.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매년 막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챗 GPT 구독료 말고는 뚜렷하게 큰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 안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잖아요. 네, AI 버블론이 계속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 과거 2000년대 닷컴 버블처럼 이 과잉 투자가 멈추면 이 엄청난 HBM 수요도 결국 한순간에 확 꺾이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AI 하드웨어 붐 대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시장에 되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단기적인 투자 속도 조절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HBM의 수요는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섰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왜죠? 왜냐하면 AI의 진화 방향이 이제 다음 페이지, 즉 피지컬 AI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지컬 AI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니터 안에 텍스트 기반 AI를 넘어서 뭔가 물리적 세계랑 상호작용하는 AI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AI 혁명이 막 모니터 안에서 글자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었다면 다가올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스마트 팩토리처럼 현실의 진짜 물리법칙 속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AI의 시대거든요. 와, 상상만 해도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모니터 안에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랑 도로에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를 카메라와 수십 개의 센서로 실시간 인지해가지고 수백 킬로그램의 쇳덩어리인 자동차를 딱 멈춰 세우는 건 그 요구되는 데이터 처리량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시각, 청각, 촉각 센서에서 막 쏟아지는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지연 없이 딱 처리해서 기계의 관절이나 모터를 제어하려면 지금보다 진짜 훨씬 더 넓은 대역폭이랑 병렬 연산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한 2030년경 육지통신 시대가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거리의 신호등, 하늘의 드론, 로봇들이 다 위성이나 기지국이랑 직접 초고속으로 연결됩니다. 클라우드 서버뿐만 아니라 기기 자체, 그러니까 엣지단에서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소화해야 하죠. 모든 게 연결되고 데이터를 뿜어낸다는 거군요. 네. 즉 과거처럼 단순히 PC나 스마트폰이 안 팔리면 반도체 사이클이 딱 꺾이던 시절을 넘어서 인류의 인프라 전체가 거대한 AI 네트워크로 재편되는 그런 구조적인 수요의 팽창이 일어나는 겁니다. 연산장치의 발전 속도가 물리적 한계에 다다를수록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밀어넣어 두느냐가 전체 시스템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거든요. HBM이랑 차세대 메모리의 중요성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입니다. 와, 진짜 설득력 있는 분석이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딥다이브의 여정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AI 패권 전쟁. 이거 겉보기엔 엔비디아나 오픈 AI 같은 막 화려한 소프트웨어나 설계 기업들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네, 주인공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거대한 마철루를 밑에서 딱 떠받치는 가장 깊고 단단한 토대에는 실리콘 웨이퍼의 머리카락 두께 10분의 1로 수만 개의 구멍을 뚫고 그것을 마이크로미터 오차도 없이 16층 아파트처럼 착착 쌓아 올리는 극한의 공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량률 50%가 넘는 그 수율의 함정을 버텨내면서 이 철옹성을 쌓아 올린 한국의 두 기업,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30년 메모리 DNA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AI 혁명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두 기업의 끊임없는 기술 혁신은 단순히 글로벌 기업의 매출 싸움을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랑 국가 안보 지형까지 뒤흔드는 가장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어요. 소프트웨어에 살짝 가려져 있던 하드웨어의 위대한 승리이자 실체적인 지정학적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은 막 우리 인간 엔지니어들이 30년 동안 피땀 흘려 갈고 닦은 노하우랑 감각으로 이 미세한 발열과 수율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칩을 쌓아 올리고 있잖아요. 네, 장인 정신으로 쌓고 있죠.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만든 저 초지능 AI가 스스로 진화해서 인간의 물리적 직관을 완전히 초월한, 그러니까 발열도 전혀 없고 수율도 100%에 달하는 전혀 새로운 3차원 메모리 적층 설계도를 단 1초 만에 창조해내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와, 진짜 소름 돋는 상상이네요. 과연 그때도 우리가 30년간 쌓아 올린 이 철옹성 같은 하드웨어의 진입 장벽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반도체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릴까요? AI가 AI 자신의 물리적 두뇌 구조를 스스로 진화시키는 그 짜릿하고도 서늘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꼭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실리콘의 기하학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의 심층 탐구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